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2020-2021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각 팀들의 시즌 출발은 어떠했는지 NHL 새 시즌의 개막 첫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콘티넨탈 하키리그 KHL에서는 두 선수의 대기록 달성이 돋보였는데요. 정규리그 막바지로 접어든 KHL의 지난 한 주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5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256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박힘찬 PD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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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L이 지난주에 개막을 했고 활발한 시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NHL과 또 KHL 소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국내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정 연기됐었죠.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1월 말에 개최한다고 재발표가 났어요. 네. 1월 27일, 29일, 31일 하루 걸러 한 경기씩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지난번 연기되기 전에는 대학교 팀들 참가를 하는 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학교 팀들은 다 불참하게 됐고 실업 세 팀만 참가를 해서 풀리그 방식으로 한 번씩 맞붙는 방식으로 뭐 그래봤자 총 3경기니까요. 네. 그게 변경된 부분이 그 부분이군요. 연세대, 경희대뿐만 아니라 원래 참가하려고 했었던 한양대, 고려대, 광운대도 불참한다는 점. 네. 실업팀 3팀만 참가합니다. 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말 연시 그 사이 동안에 이제 뭐 링크장 폐쇄도 있었고 네. 훈련이 대학교 팀들이 좀 더 훈련이 여의치가 않았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선수들 부상도 줄줄이 이어서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좀 아쉽죠. 대학교 팀들 게임이 1년 넘게 공식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 팀들입니다. 그러고 있어서 뭐 종합선수권이 올해는 좀 이렇게 연기됐지만 매년 연말에 해왔었고 뭐 다른 대회들도 꼬박꼬박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시기에 치러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뭐 참가 여부를 결정짓고 뭐하고 할 텐데 이게 이제 좀 유동성이 심하고 예측 불가의 일정들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급하게 일정들이 짜졌을 때 안타까운 점들이 계속 나오게 되네요. 이번 종합선수권대회 개최 장소는 그대로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고요. 네. 실업팀 3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2경기씩 치르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월 27일, 1월 29일, 1월 31일 모두 오후 2시 경기군요. 네. 현재로서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될 것이 유력한데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지난번에 예정했던 바와 같이 저 혼자 가서 카메라 한 대 놓고 스트리밍을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온더스포츠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노 코멘터리로. 네. 그래서 현장감 볼륨 많이 올려서 스케이트 소리라도 시원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이원, 대명킬러 웨일즈, 안양한라 세 팀이 겨루는 제75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1월 말에 개최되니까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에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하인더넷 256회 오늘도 댓글 봐야죠. 지난주에 이어서 거의 뭐 버금가는 이상의 댓글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남은킴님 1월 14일 목요일에 55 기대 느낌표 찍어주셨군요. NHL 개막 시즌 프리뷰를 기대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시즌 개막을 기대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LA 킹스를 기대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기대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은킴님 댓글 먼저 봤고요. 유튜브 넘어가 보겠습니다. K퀸님 1월 14일 댓글 동계체전 다시 할 확률은 없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동계체전은 취소 확정됐고 내년에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다시 한다면 내년 초가 되겠죠. 그리고 공원사님 역시 1월 14일 댓글 올해 새 시즌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려요. NHL 새 시즌 기대감 역시 표해 주셨고 프로페이스 33님 1월 15일 댓글 잘 봤어요.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경준이님 역시 1월 15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55회 방송분에 대한 감상평, 감사 인사 주셨습니다. 에드워드 마님 1월 15일에 캐나다 디비전이 가장 예측 프로가 될 듯합니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변수가 가장 많은 디비전인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오훈님 1월 15일 댓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크래쉬를 팟빵에서 닉네임 쓰고 있습니다. 흐흐흐. 혹시 그 팟빵에서 최근 후원 시작해주신 그분인가 싶긴 한데요. 맞는 것 같아요. 팟빵에는 뭐 한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1월 15일 저녁 기준 조회수는 128회, 좋아요는 10개네요. 세 분이 방송 중 따로 요청 안 하시니 우리 청취자들이 한 번만 수고해서 좋아요 버튼 누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 분과 청취자분들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데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사실. 그렇죠. 저희도 크게 다른 데는 뭐 기본적으로 그 얘기부터 깔고 가는데 네, 저희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요. 예, 물론 뭐 조회수 많이 나오고 뭐 구독 수 많이 나오고 좋아요 수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겠죠. 제가 뭐 평소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뭐 후원해주세요 이런 말씀은 드린 바가 있지만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고 저희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좋아요, 뭐 구독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네. 눌러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네. 권하우님 독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청자분들, 온더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 뭐 변함없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후원까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죠. 볼치 레츠고님 1월 15일 댓글 방학 동안에는 부디 우리나라 링크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전까지는 NHL 보고 비하인드넷 들으며 시간 보내겠습니다. 단축 시즌이지만 이번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 템파베이 오타 났습니다. 네, 괄호에 담아주셨습니다. 네, 부디 국내에서도 많은 경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TAM 템파베이 오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님 1월 15일 댓글 다음에 운영하시는 블로그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현숙 기자님 블로그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똑같은 글 적으셨던 것 같은데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일부러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더 언급하시게끔 오늘 독려글이 많습니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 하니까 대신 그 영어로 그냥 뉴트럴 존이라고 하면 그 치스토리 블로그 치시면 되는데 요즘 유입 경로를 보면은 진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검색으로 아이스하키 뉴트럴 존 아이스하키 블로그인가 뭐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제가 그래서 유입 경로 하면은 한 번씩 찍어 보거든요. 어디 들어왔는지 체크가 되죠. 근데 그거를 찍어 보면은 그냥 요즘에는 NHL만 딱 찍어도 뜨더라고요. 제게 웬만한 검색 사이트에서는 다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에서도 잘 뜨기 때문에 그냥 좀 적당히 검색하시면 웬만하면 걸립니다. 근데 이름은 영어로 뉴트럴 존이고 아이스하키 블로그까지 이렇게 하키 블로그인가 아이스하키 블로그인가 아무튼 그렇게까지 치시면은 거의 100% 찾으실 수가 있고 그냥 이번 주부터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페이스북에도 걸어 놓고요. 그거 타고 넘어오시면 빠르시겠네요. 뭐 비하인드넷에서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훨씬 더 많이 블로그에 담겨져 있으니까 자주 업데이트 됩니다. 뉴트럴 존 블로그 방문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즌 시작해서 그런지 또 좀 많이 오죠.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확실히. 역시 NHL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노님이 1월 20일 수요일 오늘 댓글 주셨습니다. 시즌 프리뷰 잘 들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 없이 바로 시즌 시작을 하니까 경기 중간중간에 의외의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캐피털은 버펄로를 잡으면서 2연패 중이던 피츠버그를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슈타웃에서 첫 패배가 나오네요. 오늘 저녁 경기 기대해봅니다. 고 캡스 하셨는데 오늘도 졌네요. 연장패. 방금 전에 끝났어요. 네. 캡스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경기 말씀드리면 오늘 경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캡스가 그냥 한 4대1 정도로 잡았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진짜 피츠버그 올 시즌 수비진이 진짜 최악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또 골 먹히고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라이벌 팀 기만 살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경기는 진짜 한 4대1이나 4대2 못해도 4대2 정도로 잡았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연장에서 승점 1점씩 다 챙겨갔다라는 거는
요거는 강팀의 요건이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저도 연장 가서 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캡스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4경기에서 연장 2번 가서 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는 잡았어야 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싱턴 캐피털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기다려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크래시님 1월 15일 댓글 NHL 프리뷰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버펄로 세이버스 팬인데 오늘 첫 경기도 실점 후 따라가다 지쳐 패하는 예전과 동일한 게임 흐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라스무스 달린 등 수비가 아직까지는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못한 듯합니다. 우유. 골리도 아쉽지만 수비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10년째 팬인데 프롭 경기도 못 봤습니다. 우유. 그래도 내일도 응원해 볼랍니다.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버펄로 세이버스의 팬이시군요. 시즌 초반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대승. 시즌 첫 승 신고는 했고 오늘 졌습니다. 오늘 또 셧아웃 패를 했네요. 예, 뭐 좋았던 흐름 또 날렸고 사실 뭐 오늘 또 필리 잡았으면은 또 분위기 회복 바로 가능한 거였는데 좋지 않아요. 맨날 세이버스는 가능성은 항상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 좀 좋지 못합니다. 리스톨라이넨 같은 선수도 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기대치만큼 성장도 못했는데다가 너무 요란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셀리하면서 상대방 열받게 하고 그대로 또 막 얻어맞고 그리고 실제로 막 그렇게 수비적으로 사실은 진짜 리스톨라인이 몇 년 전부터 아예 버펄로 세이버스 1라인 수비진을 빡 잡으면서 축이 딱 됐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까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가 또 최근 몇 년 또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 친구가 이제 포텐셜이 이만큼이면은 이만큼이 지금 다 발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달리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근데 19살밖에 최고 안 돼서 유망주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19살입니다. 이제. 네. 뭐 그래서 아직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너무 그 기준이 높아졌어요. 최근에 네. 맥데이비드 이런 애들 나와서 거의 기준이 다 가 있는데 휴즈, 달린, 그다음에 뭐 카코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에서 드문드문 진짜 이 친구들 괜찮다라고 보여주는 장면들이 확실하게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친구들의 평가가 그러니까 너무 빠릅니다. 뭐 19살, 20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벌써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예.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전 달리는 확실히 이 친구가 더 빨리 그 버펄로의 1라인 수비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조금 더 사실 이도저도 아닌 행보를 하는 게 사실 버펄로가 더 문제인데 올해도 뭐 홀이랑 스털이랑 사면서 이거 올이 딱 가는 느낌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성적은 좋지 못하죠. 예. 모쪼록 10년째 팬이시면 오래됐는데 부디 올 시즌이나 빠른 시일 안에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버펄로 세이버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필라델피아 7번 시드로서 필라델피아 거의 탈락시킬 뻔하고 떨어진 이후로 거의 뭐 그 뒤로 별로 그 감흥이 없습니다. 버펄로 네. 이제 시즌에서. 근데 좀 빨리 이제 좀 이제 사실 지금이 좀 풀릴 때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 멀었다는 건 좀 많이 아쉽네요. 예. 그래도 응원을 변치 않고 계시는 크래쉬님이었고요. 다음 미국 매니아님 1월 16일 댓글입니다. 오랜만에 댓글 다네요. 토론토 팬이지만 맥데이비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첫 경기부터 드라이사이틀과 둘이 8포인트를 내더군요. 맥데이비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고요. 특히 두 번째 골이었던 우리 팀 골리라인에서 혼자 스케이팅으로 상대방 다 뚫고 골을 넣는 장면은 여러 번 돌려봐도 소름 돋습니다. 혹시 얘도 단점이라는 게 있나요? 그리고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리그에서 가장 스케이팅을 잘 타는 선수 몇 명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가 뭐 벌써 시즌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밴쿠버전이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정말 멋진 밴쿠버전. 골이었어요. 예.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요. 단점이 있습니까? 맥데이비드? 예, 있겠죠. 뭐 단점은 선수니까 있죠.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전 맥데이비드가 라인메이트를 이제 더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개인적인 능력이랑 이런 부분은 뛰어나고 득점 능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이면 확실한데 이 선수가 주변에 있는 라인메이트까지 좋게 만들 최고의 시즌 최상의 시즌까지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은 이제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드라이자이트랑 굉장히 잘했던 시즌이 있지만 그건 드라이자이트를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를 이제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이랑 선수들을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쉽지가 않죠. 근데 크로스비 보시면은 아무나 다 붙여도 그 선수들이 다 잘합니다. 동반 상승 효과를 그렇죠. 불러오는 거군요. 그런 부분에서 센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주변 동반의 윙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기 능력을 쭉 올려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맥데이비드가 좀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맥데이비드는 일단 풀 스피드로 한번 이제 발동이 딱 걸리면 아무도 못 따라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피드를 쭉 살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골이라든가 아니면 1대1 이제 부분에서 또 이제 스틱 핸들링 같은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맥데이비드도 20대 초반입니다. 23살인가? 그럴 겁니다. 만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점점 더 좋아집니다. 사실 크로스비도 뭐 처음 리그 들어왔을 때 약점이 없었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베이스오프라든가 뭐 전반적인 수비 커버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로스비도 초반에는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시즌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면서 뭐 최고의 선수가 됐던 것처럼 맥데이비드 지금 당장은 이제 사실 최고의 선수 반열이죠. 뭐 지금 당장은 기량으로 놓고 봤을 땐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이제 뭐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부터 최소 진짜 못해도 10년 더 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스케이터 같은 부분은 진짜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뭐 스피드 같은 부분을 살리는 부분에서 뭐 맥데이비드 선수를 당연히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도 참 잘 타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엣지워크라든지 뭐 하반신 힘 같은 거 굉장히 잘 살리는 선수 뭐 크로스비 선수 같은 선수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스피드라든지 방향 전환을 참 잘하는 선수가 뭐 매슈 바젤 선수 이제 아일랜더스 이런 네. 선수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많아요. 오히려 이제 그냥 스케이팅 딱 능력 하나만으로 보면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챈들러 스티븐슨 이런 선수도 굉장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예. 그리고 그 마체소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선수들도 이제 조금은 이제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선수들도 스케이팅 능력 하나만은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 많고 달린 선수 같은 부분에도 좀 유리한 스케이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너제의 에릭 칼손 선수도 스케이팅 진짜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눈높이를 톱 티어에서 눈을 조금 낮추셔도 진짜 스케이팅 잘 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NHL의 레벨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매니아님까지 해서 오늘 확인할 댓글은 모두 다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뭐 NHL 개막하고 댓글도 많아지고 분위기가 활발해서 좋네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에도 또 더 많은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또 뭐 질문도 좋고요. 예. 후원까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256회 오늘 첫 번째 이야기 NHL 2020-2021 시즌 지난주에 개막했고요. 개막 첫 주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딱 일주일 됐어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1월 13일에 수요일에 개막을 했고요. 각 팀별로 뭐 정상적이라면 한 3경기씩은 치른 현재 상황인데 지난 한 주 NHL 시작이 어땠는지 이현섭 기자와 한번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지 소개 오늘은 좀 빠르게 먼저 한번 해보죠. 초록색이니까 미네소타 와일드의 저지를 입고 나오셨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예, 키릴 카플조프 선수입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아디다스로 이제 전환하고 굉장히 일찍 산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엔 카플조프 선수가 NHL을 뛰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놈 번호 뭘로 하지 하다가 체스카 97번 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살라바트에서 선수 생활 막 시작하고 이럴 때는 이 친구 7번을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네. 국가대표 때도 7번을 달았었고 근데 7번을 못 달 때는 이제 77번 국가대표팀 이제 OA 할 때도 있었죠. 77번이었죠. 왜냐하면 구세프 97, 텔레긴 7 이러니까 못 따는 겁니다. 이제 형님들 달고 계시니까 못 따는 거고 그리고 체스카로 넘어갔을 때도 97번을 달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텔레긴이 7번을 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못 달겠거니 해서 이제 NHL 올 땐 당연히 다시 7번으로 돌아가겠거니라고 했었는데 97번 달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이 가끔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로 후회는 하지 않고요. 오늘은
키릴 카프리조프 7번 저지 미네소타 저지를 입고 나오셨는데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가 올 시즌에 미네소타 와일드에서 NHL 데뷔를 했습니다. 97번을 달고 데뷔를 했는데 와 센세이셔널 했어요. 대단했죠. 첫 경기 개막전에서 역전 연장 골든골을 터뜨리면서 멀티포인트 화려한 데뷔를 알렸고 올 시즌에 KHL에서 뛰다가 NHL로 넘어간 선수들이 여러 때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돋보이는 시즌 출발을 하고 있는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돋보이죠. 사실 이제 두 번째로 돋보이는 선수가 로마노프 선수고 몬트리올의 예. 수비수. 제일 돋보이는 선수 카프리조프 선수인데 1라인에서 그냥 나오는데 참 역할을 많이 부여하니까 뭐 잘할 수밖에 없다. 역할을 많이 이제 옛날 체스카 때도 1라인에서 많이 뛰었고 이 친구가 생각보다 네트 근접 플레이도 상당히 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예,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좋았고 첫 두 경기에서 어쨌든 연장 결승골에 다 관여를 했어요. 두 경기 연속 다 역전 골든골 관여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또 1라인에 지금 미네소타가 또 최근에 좀 과도기에 조금은 접어들었기 때문에 공격 부분에서 카프리조프 선수가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초반 뭐 3경기밖에 안 됐는데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막 첫 주 NHL 3스타스에 선정됐어요. 첫 번째 스타로.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와. 이 정도까지 띄워줄지는 몰랐는데 좀 띄워주더라고요. 사실 페러비 선수도 지난주에 진짜 대단했는데 카프리조프 선수가 어쨌든 선정이 됐습니다. 예. 참고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트래비스 코네크니 그리고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스티븐 스템코스 선수까지 3스타스에 함께 선정됐던 NHL 개막 첫 주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죠.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댈러스 스타스에 이어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도 경기 일정이 취소,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죠. 예, 오늘 20일인데 이제 현지 시간 19일이죠. 근데 이제 그 경기 시작 전에 어쨌든 이제 중단이 됐다. 이제 연기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예. 정황상으로는 이제 그 캐롤라이나 쪽에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스털 선수가 코로나 좀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경기를 못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리는 말로는 3명 정도 감염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캐롤라이나 쪽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슈빌은 감염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좀 건강 걱정을 위해 경기가 취소가 됐죠. 근데 지금 향후 일정은 또 알 수가 없어요. 향후에 몇 경기가 더 취소가 될지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잡혀있는 한 경기만 취소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 경기들까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확정 안 됐고 지금 홈 연전에서 두 번째 경기 이제부터 홈 연전에 들어가죠. 이제 플로리다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이 애매해졌어요. 예, 뭐 얼마나 지금 확진자가 나올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일정상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정상에 굉장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막 진짜 일주일에 경기 막 4경기 이상 해야 되고 막 진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왔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그 팀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상대할 다른 팀의 일정까지 같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더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 실제로 플로리다 팬서스 같은 경우에 이미 댈러스 때문에 2경기가 밀렸는데 지금 캐롤라이나의 바로 또 다음 경기가 플로리다전이더라고요. 플로리다로서도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그렇게 것 같아요. 되겠네요. 예. 플로리다 템파도 이제 그 댈러스가 밀린 경기가 플로리다 템파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캐롤라이나가 템파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예. 예. 다음 일정이 플로리다 템파베이 댈러스거든요. 예. 다음 일정이 캐롤라이나. 그렇게 엮이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빡셀 수 있습니다. 요 세 팀이. 네. 하필이면 공교롭게 요 세 팀이 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팀들이에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NHL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본론은 그겁니다. 개막 첫 주 각 디비전별로 어떠했는가? 어떤 팀들이 좀 눈에 띄는 결과를 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총 4개의 디비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혼다 웨스트 디비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팀들이 좀 눈에 띄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인데요. 3전 3승, 승점 6점을 챙긴 지난 첫 주였고 리그에서 유일하게 올 시즌 개막 3연승에 성공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이게 뭐 대단하죠. 강력한 모습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 이제 3골 이상 기록한 피리어드가 2차례 있었습니다. 첫 경기랑 세 번째 경기였는데 뭐 다 이겼어요. 네. 그리고 NIM 2차전은 접전 끝에 꾸역꾸역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에 뭐 MT는 만회골 그다음에 연장 결승골. 진짜 마지막 뭐 한 몇 분 사이에 순식간에 승점 0점이 승점 2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베이거스의 성과였어요. 이게 진정한 이제 컨텐더급의 모습이죠. MT넷 들어가서 동점골 만들고 연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역전골.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급까지 가려면은 연장까지 끌고 가서 이제 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진짜 거기에 한 단계 더 가려면은 이제 이런 걸 또 잡는 모습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 이제 베이거스 그런 모습 다 보여줬고요. 지난 시즌 불안 요소 골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네로 합류 이후에 굉장히 좋아졌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2명 합쳐서 이제 팀 골텐더 성적이 평균 시점 1.68에 세이브 성공 93.4%. 예. 뭐 어마어마하죠.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골리까지 안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리 원투 펀치가 상당히 좋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베이거스의 상황인데 앞서 말씀 주신 애너하임전 역전승에 이어서 가장 최근 경기였던 애리조나 카이오츠전도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3피리어드에 뒤집는 그런 역전승을 연이어 연출했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확실히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하면 이현습 기자님이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데 뭐 베이거스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정도 꼽아주셨었잖아요. 덴파까지 네. 이제 뭐 네. 발을 살짝 얹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역시 뭐 이런 결과들이 베이거스가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디비전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블루스랑 베이거스가.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네. 근데 그게 주신 이제 역전승이 2번 있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폭발력을 보여줬던 피리어드가 없었으면은 그 승리는 없었을 거라는 말이니까 좀 상대방에게 좀 선제골을 허용하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이제 최근 3경기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공격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폭발력 있는 피리어드 뭐 한 피리어드 3골 넣어서 이기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2번 나온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승리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리드를 잡고 쉽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것까지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준다면은 뭐 올해 정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전승의 상대가 또 뭐 애너하임, 애리조나 뭐 비교적 좀 약팀으로 지금 분류대가 되고 있는 상대이니까 또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뭐 역전승도 좋지만 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좀 쉽게 이기는 그런 그림이 더 좋다. 네. 앞으로는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평이십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개막 3연승으로 가장 돋보였고요. 한 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이거스의 뒤를 따르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인데요. 첫 3경기에서 2승 1패, 승점 4점을 챙긴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개막전 콜로라도전에서 4대1로 완승을 거뒀거든요. 진짜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기 그냥 0대8로 박살이 나더니 콜로라도에게. 콜로라도의 파워플레이가 어마무시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는 정말 대단했었죠. 네. 4골 넣었나? 그럴 겁니다 아마. 파워플레이에서. 파워플레이 5골, 6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말 대단했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도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하면은 뭐 매 경기 그렇게 파워플레이 5골 넣으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뭐 아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이긴 건 이제 콜로라도 좋았다. 콜로라도 이야기는 뭐 더 이상 안 하고 예. 불안감이 노출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인트루이스가요. 0대8로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경기가 원하는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고 좀 맥 빠지는 실점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좀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이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 때 밴쿠버전에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재판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다음 경기 세너제이전에서도 0대2로 지고 있으면서 야 이거 이러면은 앞선 경기 그 대패 분위기가 그대로 그렇죠. 이어지는 그대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연속 17점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참 좋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경기도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치고받는 안타전 끝에 결과적으로 역전승을 하면서 강팀임을 좀 증명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에도 휩쓸린다고 하더라도 금방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 좀 증명이 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참 흐름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매 경기 파워플레이 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5골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그 전 경기인 첫 경기 4대1로 이긴 경기에서도 한 골이 파워플레이였고요. 그리고 세너제이한테도 파워플레이 골 2골 뜯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파워플레이 골을 쉽게 내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은 파워플레이 골을 한 골만 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 2경기에서 2골 이상씩 내주는 거였습니다. 예. 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파워플레이에서 2골 이상 나오면 거의 웬만하면 그 경기는 이길 확률이 높다.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한 60% 70%는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세너지 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으로 이제 계속 간다라는 부분, 스페셜 팀에서 약점이 드러난다는 부분은 팀 입장에서 진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몇 경기 안 했지만 실점이 많아지고 또 파워플레이에서 상대에게 많은 실점을 한다. 이런 부분이 혹시 뭐 피에트로안젤로 선수의 공백이 좀 느껴지는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조금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피에트로안젤로 선수가 이제 숏핸디드 타임을 소화하지 않았던 선수도 아니고 지금 사실 피에트로안젤로 선수가 빠지면서 조합을 진짜 새로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크루그 선수를 숏핸디드 상황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숏핸디드 수비 라인에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드러났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베르비 감독이 빠르게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일단 첫 3경기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또 숙제도 남긴 그런 첫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 먼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다른 3개 디비전 한 주 어땠는지 또 짚어보죠. 네, NHL 개막 첫 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디비전은 스코샤 노스 디비전입니다. 캐나다 팀 7팀이 속해 있는 디비전이죠. 올 시즌에 가장 변수도 보이는 그런 디비전인 만큼 관심도도 큰 디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개막 첫 주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로 볼 팀은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입니다. 몬트리올이 첫 3경기에서 2승 1 OT 승점 5점을 챙긴 첫 주였습니다. 이게 참 보니까 지난주에 노가다 잘했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상대 전적만으로 기록을 열심히 뽑아오셨던 이현섭 기자님이었죠. 예, 뭐 근데 뭐 흐름이 비슷하게 가요 진짜.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거 뭐 반쯤 놀라우면서도 네. 역시 뭐 현재까지는 지난주 전망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조금은 몇 경기 이제 안 했지만. 변동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맞아 드는 부분이 좀 놀랍다. 콜럼버스 제외하고는 저는 거의 다 비슷하게 가고 예, 있지 않나 거의 다 싶습니다. 비슷하게 예, 가고 예. 있고 사실 콜럼버스도 지금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4경기에 승점 어쨌든 3점 따면서 그 위에 있는 팀이랑 승점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막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몬트리올이 토론토전 연장배 좀 아쉬운 결과긴 했어요. 그래도 경기력에서 진짜 전혀 안 밀렸습니다. 전혀 안 밀렸어요. 근데 토론토가 다른 팀들과 했을 때 지금 오타와 위니펙이랑 다른 경기를 했는데 그런 경기는 진짜 지네들이 아예 분위기를 다 그냥 잡고 밀어붙이는데 조금 득점 미진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못했는데 사실 몬트리올전 같은 경우는 거의 5대5였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토론토와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팀이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에드먼턴 굉장히 수월하게 물리셨습니다. 그런 부분 나오면서 진짜 작년에 보여줬던 디비전 깡패, 그러니까 캐나다 팀 상대로 깡패, 요 모습 그냥 그대로 유감없이 과시가 되고 있어요. 예. 토론토전에 파워플레이 이제 2골 실점을 했는데 에드먼턴전 2연전에서 또 에드먼턴 파워플레이와 맥데이비드랑 드라이자이틀이 있으면서 진짜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번의 기회에서 한 번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문제점 싹 보완한 장면 굉장히 좋았고요. 몬트리올 어떻게 보면 강점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 라인에서 스피드로 좀 다발적으로 만드는 공격과 같은 부분. 저는 뭐 머신건 오펜스 같이 이제 다다다다 얘를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는데 그런 강점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몬트리올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오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 자신들을 버렸죠. 좀 수비적인 컬러를 내세우면서 그런 경기력과 함께 이제 머신 오펜스도 딱 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참 다발적으로 공격을 많이 만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규 시즌의 강점, 작년 정규 시즌 강점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좋았고 거기다 플러스 작년과 같은 수비적인 운영 못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첫 주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 예. 수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탑4 한 자리 조금 불안불안했단 말이에요. 쿨라크 선수가 작년 플레이오프 때 괜찮긴 했는데 조금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장면이 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는데
로마노프가 탑6의 6번째 수비수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탑4 그냥 한 자리 딱 차지해버리면서 예. 대단합니다. 수비수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선수가 역시 KHL에서 뛰다가 지금 NHL 데뷔를 했는데 뭐 3경기 만에 데뷔 첫 골도 뽑았고 뭐 키릴 카프리조프가 워낙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으로 거의 버금가는 성공적인 데뷔 출발을 보이고 있는 로마노프 선수입니다. 진짜 로마노프 선수는 실제로 경기를 보면 더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치 패스의 정확도라든지 판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언더 20 레벨에서는 그런 모습이 제가 봤었어요. 예전에 물론 KHL 체스카 시절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시절 때도 굉장히 괜찮은 선수고 잘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 레벨에서도 이제 북미 프로 레벨에서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서 참 뭐 몬트리올 입장에서도 좀 기분 좋은 예,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지난주에 프리뷰 때 연습 기자님 말씀 중에 또 생각나는 게 이번 디비전 변경이 기회다. 캐나다 팀들만 상대하는 게 몬트리올에게는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좋은 출발을 했던 개막 첫 주였고요. 앞으로도 캐네디언스 팬들에게 좀 기대감을 줄 만한 그런 결과를 냈던 몬트리올이었습니다. 스코샤 노스 디비전 한 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밴쿠버 커넉스를 봐야 되는데 자, 밴쿠버 커넉스가 첫 4경기에서 1승 3패, 승점 2점에 그쳤고 디비전 최하위로 시즌 출발을 하고 있네요. 괜히 작년 못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밴쿠버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출발은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마르크 스트램이 작년에 밴쿠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읽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에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약점을 잘 알아야 정상입니다. 예. 골리 같은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진 경기들이 좀 무기력한 패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에드먼턴전 같은 경우에 좀 난타전에 제압하는 느낌 나오면서 야 이번 시즌 기대해봐도 좋겠는데 1라인 말고 다른 라인들도 다른 친구들도 좀 득점 기여가 많으면서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뒤 3경기는 그냥 또 패하는 좀 무기력하게 패하는 그림이 나왔었죠. 게다가 3점 이상 대패였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도 참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있고 밀러 선수가 조금 늦게 합류하면서 지난 경기부터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4번째 경기부터 합류를 했는데 이제 공백을 회글란데르 선수로 이제 좀 공백을 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첫 경기 이후에 성과가 없었어요. 첫 경기 한 골 나오면서 야 JT 밀러 없어도 괜찮은데 회글란데르 이런 선수 쓰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다음 3경기에서는 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예. 아직까지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 물론 헤글란데르 선수의 이제 강점도 분명히 확인했고 좋은 자원이고 조금 기대할 만한 자원이라는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얼레비 선수는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왜 이 친구가 최근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은 계속 콜업도 안 되고 올라오지 못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빠진 자원을 제대로 채워내지도 못했고 빠진 자원은 빠진 자원대로 있고 불안 요소는 불안 요소대로 지금 다 터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홀트비가 최근에 정규 시즌 워싱턴에서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홀트비가 거의 뭐 작년 워싱턴에 있을 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확고한 넘버1으로서의 모습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댐코도 플레이오프 때 그 몇 경기 단기 임팩트 그걸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풋볼에서 이런 예시를 제가 항상 드는데 그런 단기 임팩트로 따지면은 NFL에서 팀 티보를 이길 수 있는 쿼터백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팀 티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름 들리지도 않죠. 그 다음 시즌부터 쭉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댐코도 좀 더 봐야 되는데 댐코도 지금 2경기에서 88.3%의 평균 실점 4.65면은 플레이오프 때 그 모습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있고 최근 4경기에서 파워플레이 15번의 기회인데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에드먼턴보다도 더 아쉬운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라인 핵심 자원들이 이 팀이 어떻게 보면 또 강점. 이거 사실 올해도 강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휴즈를 제외하면은 모두 큰 성과가 없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페테르송도 그렇고 경기당 1포인트 정도 해주면서 이제 진짜 1라인에 진짜 강력한 힘 딱 보여주는 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사실은 첫 4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시즌 강점을 내지 못함과 동시에 파워플레이 골도 7골을 내줬네요. 상대방한테. 예. 팀이 전반적으로 정돈이 안 되고 스페셜 팀에서 너무도 약한 모습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빠진 네. 자원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는데 빠진 자원이 많았고 그리고 보강이라고 영입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불안 요소가 있는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지금 초반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밴쿠버가 분위기를 한 번은 타면은 좀 쭉 이어갈 수 있는 힘은 가진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즌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올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서 진짜 뭐 장기 연승이나 이런 부분을 끌어가지 않는 이상은 좀 이번 디비전에서 생각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첫 4경기를 봤을 때는. 그렇군요. 밴쿠버 커넉스가 개막전 승리 후에 3연패 좋지 않은 초반인데요. 다가올 한 주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팀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첫 3경기에서 2승 1OT, 승점 5점.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출발을 보였던 워싱턴 캐피털스였는데 일단 오늘 방금 전에 끝난 피츠버그전에서는 연장패를 추가했군요. 워싱턴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긴 했습니다만은 원정 4연전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2승 2연장패면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아주 최악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사실은 4승을 했어야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2승 2연장패면은 4경기 다 승점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나쁘지 않다. 네. 승점 획득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100%죠. 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좋은 점이고요. 전력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유출도 없었고 지금 부상으로 빠진 자원도 미할 캠프인 정도 제외하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조합 같은 부분도 지금 올해부터 라비올레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약간은 조금 이제 수비 조합 같은 부분에서 작년이 리어던 감독이랑은 약간은 조금 다릅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 그래서 닉 젠슨 이 선수를 진짜 라비올레 감독이 참 좋아하면서도 잘 활용하는 이런 자원이에요. 이 선수가 그렇게 막 눈에 띄질 않은데 자잘자잘한 플레이도 잘하고 퍽 포지션 같은 부분에 능하고 공격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비올레 감독이 역사적으로 이런 선수를 참 잘 썼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젠슨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참 잘 쓸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초반에 또 조합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력 자체가 작년에 코어들이 다 유지가 됐고 탄탄한 부분은 잘 나오고 있고 괜찮아요. 그런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도 좀 이제 우려를 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삼소노프 선수가 첫 2경기에서 이게 안 됩니다. 이래서는. 골리. 예. 골리에 대한 물음표는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 이적했고 시즌 개막 직전에 갑자기 이제 그 헤니크 론드크비스트 선수가 심장 문제로 그렇죠. 팀을 사실상 떠나게 되면서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삼소노프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평균 시점 3.36에 86.82 세이브%인데 실제로 실점 장면 보시면은 썩 좋지 않습니다. 삼소노프가 작년의 모습이랑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데다가 지금 비테크 바네체크 선수가 백업인데 이 선수가 첫 경기 버펄로전은 잘했어요. 근데 오늘 피츠버그전에서 5실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골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워싱턴이 지금 전력으로 봤을 때는 좀 컨텐더급의 발을 좀 디밀 수는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골리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삼소노프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크레이그 앤더슨 기량을 회복한다는 것도 이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삼소노프 선수가 하루 한시라도 빨리 좀 제 기량을 회복을 하는 게 워싱턴 입장에서 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네. 비교적 좋은 한 주를 보냈지만 삼소노프 선수의 좀 기대를 밑도는 활약은 다만 아쉬움으로 남았던 워싱턴 캐피털스였군요. 예, 저는 요것만 조율이 되면은 네. 캡스도 확실히 이제 상위권에서 좀 놓을 수 있는 좀 필리를 좀 위협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필리 근처에 확실히 갈 수 있는 이런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한 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스턴 브루인스 이야기인데요. 보스턴은 첫 3경기에서 1승 1패 1OT,
승점 3점을 챙겼던 개막 첫 주였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좋지는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보스턴도 올해 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두 경기 뉴저지전이었다는 거. 사실 요 두 경기 다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좀 의미를 찾으면은 또 이것도 승점 1점을 땄다. 지긴 했어도 샤랑고비치한테 한 골 먹게 지긴 했어도 예. 승점 땄다. 샤랑고비치도 이제 KHL에 있다가 넘어간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예. 디너민스크에 참 잘했었죠. 근데 또 이 친구도 연장 결승골 터뜨리면서 예. 뉴저지 1라인에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것도 여담이고 아일스전에도 0대1로 졌단 말이에요. 아일스가 그 전에 이제 레인저스한테 얻어맞고 5대 0으로 지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스턴에게 또 그 다음 경기였는데 말라모프 선수 셧아웃으로 또 회복을 했군요. 회복을 바로 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요 경기는 좀 보스턴 좀 불안 요소가 많이 나왔던 이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승 2패라는 거는 보면은 초반 흐름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이제 기대치 밑도는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른 부분은 그래도 승점 1점 따면서 최악은 면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근데 뭐 많이 우려를 해주셨는데 수비력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크루그 빠지고 하라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이제 차라라고 입에 묻어서 많이 하는데 이제 하라 선수입니다. 어쨌든 두 선수가 빠지면서 1, 2라인에서 뛰던 선수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빈자리를 어떻게 보스턴이 이 두 명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는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라는 메웠는데 크루그는 못 메웠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하라의 공백은 느껴지지가 않는데 크루그의 공백은 느껴지시나 봐요. 예. 근데 전반적인 수비력을 봤을 때는 크루그도 솔직히 안 느껴져요. 근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상대방의 슈팅 허용이 23.3개밖에 안 됐습니다. 두 경기에서. 예. 거의 완벽히 틀어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수비적인 문제는 의외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레미 러정 선수가 생각보다 맥커보이 선수와 잘 이제 매치가 되면서 1라인도 안정화가 됐고 뭐 2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리즐릭이라든지 카를로라든지 뭐 여러 밀러 선수도 참 괜찮았고요. 괜찮은 자원으로 잘 메웠다. 괜히 이제 이 두 선수를 내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크루그 선수를 굳이 언급을 드렸냐면은 첫 경기 제약하고는 결과적으로 파워플레이 골을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 경기는 파워플레이 골이 나왔는데요. 예. 근데 크루그가 제일 이제 힘을 불어줄 수 있는 부분은 1라인 파워플레이 슬랩샷 부분이었습니다. 예. 요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공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이 공백을 그냥 이 자리에 맥커보이 선수를 넣으면서 메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맥커보이 선수를 좀 화력을 분산시킨 느낌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1라인 나머지 선수 그리고 파스트리아크 선수도 없죠. 이제 이 부분은 뭐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크루그 선수가 빠졌다는 부분은 조금 이제 빈틈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파워플레이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파워플레이 1라인 수비를 맥커보이를 쓰기보다는 그리즐릭 선수를 쓰면서 근데 그리즐릭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슬랩샷을 기가 막히게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기대치가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캐시디 감독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생각한 거랑 지금은 크루그가 빠졌으니까 약간은 파워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분산을 시키자. 결과적으로는 파스트리아크가 돌아오면은 1라인 힘은 어쨌든 갖춰지니까 조금 더 플레이메이킹 부분을 할 수 있는 이제 수비 지역에서도 플레이메이킹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리즐릭 파워만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리즐릭을 1라인 파워플레이에 넣고 2라인에 맥커보이를 넣어서 화력을 좀 분산을 시키자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맥커보이 1라인에 넣어서 파워플레이 1라인에서 넣어서 좀 화력을 지금은 당장은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선택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바꾸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예. 지금 사실은 보스턴 수비진이라든지 공격진이 이전만큼의 전력 균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빠진 자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집중을 해서 확 밀어붙이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워플레이 때 그냥 그리즐리 빼고 그 자리에 맥커보이 넣으세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캐시디 감독님. 예, 그러면은 제가 생각이 더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2라인에 그냥 1라인 정규 수비 페어 2명 그냥 넣어요. 로정이랑 맥커보이를 그냥 넣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그냥 분산을 시킬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캐시디 감독 생각이 다 있겠죠. 연습부 때는 그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사실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제 뭐 파워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힘을 확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 전력을 변화를 깨도 좋고요. 그리고 보스턴은 참 파워플레이가 항상 매력적인 팀이었습니다. 항상 예. 이제 2골 이상 넣었던 경기가 진짜 많았던 팀이 보스턴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보스턴이 약간은 좀 변화를 깨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보스턴도 마찬가지로 우려했던 수비적인 부분에서 생각보다 큰 공백이 나오지 않고 잘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보스턴도 조금만 득점력을 회복하고 뭐 파스트리아카 복귀하고 이런 그림만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순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파워플레이에서의 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보스턴의 시즌 초반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타개해 나갈지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군요. 보스트 브루인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디비전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입니다. 여기서도 돋보였던 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첫 3경기에서 1승 2패, 승점 2점을 기록한 출발이었는데 오늘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연장패가 추가되면서 승리를 올리지 못했어요. 자, 내시빌에게도 개막 2연패로 출발을 했었고 기대보단 이한데요. 콜럼버스가 사실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지난 프리뷰였는데요. 예,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승점 한 6점이나 5점 정도는 충분히 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3점입니다. 4경기에서. 위에 팀들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시즌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던 실점 관리 부분이 올해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별로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콜럼버스가 경기당 29.9개의 슈팅을 허용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허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거 리그 전체로 따질 때는 7위. 상위권입니다. 굉장히 상위권이죠. 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실점도 187실점으로 전체 3위였거든요. 최상위권입니다. 이건. 예. 이런 부분에서 실점 관리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수비나 실점 관리 부분이 참 좋았던 팀이었는데 올 시즌은 지금 3경기까지 봤을 때 오늘은 제가 아주 세부 기록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첫 3경기를 봤을 때 평균 35개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디트로이트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죠. 장점이 좀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오늘은 27개 내주면서 그 평균치가 조금 떨어지는 예정인데 그래도 작년 29.9개보다는 적어도 3개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콜럼버스는 굉장히 수비적인 팀이죠. 일단 수비를 한번 굳히고 가기 때문에 공격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수비력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더 발목을 잡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요. 예. 첫 3경기 일정이 사실은 첫 4경기 일정을 봤을 때 디비전에서 그렇게 센 팀이 아닙니다. 내슈빌, 디트로이트. 예, 물론 내슈빌은 작년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은 팀이지만 그래도 하위권으로 좀 전망이 많았던 예, 팀들이잖아요. 뭐 이제 가면은 플레이오프 한 3, 4위? 진짜 맥시멈 3, 진짜 잘 풀리면 3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슈빌 정도면은. 예를 들어 한 4위나 중상위권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중위권에서 하위 뭐 깨끗한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센트럴 디비전에는 템파나 댈러스나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과 비교하면 캐롤라이나까지 팀들과 비교하면 내슈빌이나 디트로이트 그렇게 강팀이 아니거든요. 디트로이트는 뭐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런 팀을 상대로도 사실은 좋은 경기 못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약간 염려할 만한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 접전을 끌고 가면서 내슈빌한테 이제 순간 4실점하면서 진 게임 빼고는 거의 다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꾸역꾸역 희망 자체는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성과까지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양상 자체는 자기네들이 좀 좋아하는 좀 꾸역꾸역 버티면서 좀 접전 양상으로 끌고 가는 양상 자체는 만들어내고 있다라는데 좀 세부적인 경기력이 아직까지는 좀 뒷받침되지 못하다라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시라도 빠르게 좀 토트렐라 감독이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만큼의 승점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출발인데요. 이 디비전에는 강팀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여기서 콜럼버스가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또 한 주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한 팀 더 보겠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인데요. 첫 3경기 3전 3패 승점 1점도 챙기지 못했고 오늘 있었던 플로리다 팬서스전에서 연장패를 기록했군요. 예. 첫 승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개막 4연패 어려운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시작입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땐 시카고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3피리어드 들어가지고 4대3 리드 잡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브롭스키가 굉장히 큰 삽질을 하면서 나온 7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시카고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꾸역꾸역 동점 되더니 결국 연장 역전패를 했네요. 예. 정말 참 좋지 못하고 초반 흐름이 주축 자원들 공백을 결과적으로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경기력 자체가. 그리고 매 경기 파워플레이 골 자체는 득점을 하지만 이븐 스트렝스 상황에서 좀 득점력이 부족했는데 최근 3경기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페널티 킬링도 전혀 정비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콜리턴 감독이 참 공격 지향적인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이 수비 같은 부분도 공격 가담을 굉장히 깊게까지 시키면서 참 공격 지향적인 감독이라서 좀 수비 부분에서 좀 기여 대치가 별로 없는데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디비전 최하위로 나아가고 있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첫 주인데요. 뭐가 좀 구체적으로 크게 좀 부각되고 있나요? 뭐 조금 더 이제 주축장 공백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테이브스 선수라든지 다크 선수 1라인, 3라인 센터 2명이 부상으로 다 빠졌죠 지금. 그러면서 센터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테이브스 선수 같은 부분은 페널티 킬링에서 참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그리고 사드 선수도 빠졌잖아요. 예. 이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력의 공백이 어떻게 보면 수습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사실 테이브스 다크 있어도 어렵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더 어렵고요. 그리고 골리 같은 부분도 크로포드 선수 안 잡은 이후에 뭔가 이제 대책이 있었단 모르겠는데 이거를 멜컴 수벤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영입 없었는데 그러면 잘했냐라고 하면 그러지도 못합니다. 수벤 선수 5실점. 그리고 델리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지금 2경기에서 다 5실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랑키넨 선수가 나왔는데 4실점 했어요. 세 번째 골리까지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답이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보면 참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이런 흐름에서는 안타깝게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사실은 상태를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보다 더 약해 보입니다. 시카고. 아하. 사실 그 지난주에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두 팀. 근데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앞으로 좀 미래를 보는 팀이고, 그러니까 올해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시카고는 사실은 물론 이 팀도 어느 정도 과도기가 있고 약점이 조금 극명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는 팀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정도로 못할 줄은 좀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쩌면은 진짜 시카고가 어려운 시즌을 보낼 수도 있겠다. 예.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최근 이제 4경기를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카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저조한 성적을 남긴 첫 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뭐 아까 밴쿠버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보다 사실 시카고가 더 심합니다. 예.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과연 또 콜리턴 감독이 어떤 해결책을 돌파구를 찾아낼지 뭐 그래도 기대는 해봐야죠. 시카고 블랙호크스까지 오늘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을 끝으로 각 디비전별 시즌 개막 첫 주를 돌아보는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첫 주에 이랬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다음 주에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3경기, 4경기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성적이 안 좋은 팀들, 뭐 킹스, 세너제이, 그다음에 버펄로, 레인저스 생각보다 별로고, 밴쿠버, 에드먼턴, 시카고, 콜럼버스 뭐 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희망은 당연히 있죠. 지금 10%도 안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를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막 출발한 시즌이니까요. 예, 뭐 지금 당장 뭐 사실 밴쿠버 1승 3패인데 뭐 또 3연승 하고 이러면 바로 또 5할 회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규리그 56경기입니다. 그렇죠. 짧습니다. 예, 그래서 미끄러진 거에 대한 데미지가 클 수는 있어요. 이거 뭐 이 시즌에서 한 개막 3연패하면 원래 여느 시즌에서 한 개막 그 다음에 한 5연패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거 맞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합니다. 예. 다가올 2주차 이후에는 또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다음 주에도 NHL 소식은 이어지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하인드는 256회 잠시 쉬었다가 KHL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6회 이번 이야기는 KHL 소식입니다. KHL은 정규리그 팀당 60경기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즌이고요. 지금 보니까 뭐 팀당 평균적으로 한 13경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거죠. 2월 벌써 예, 그렇습니다. 2월까지 이제 정규리그 하는 거고 3월 시작과 함께 플레이오프가 예정돼 있는 KHL인데요.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또 순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오늘 순위 판도를 보기 앞서서 굵직한 기록 달성 소식이 들어와서 이거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살라바트 율라예프 우파의 테무 하르티카이넨 선수 소식인데요. 이 선수가 핀란드 국적의 선수로서 대기록을 세웠다고요? 한 시즌 최다 포인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하르티카이넨 선수를 자주 언급을 드리게 되는데 기록 관련해서요. 살라바트 최다 이제 득점 포인트 기록 또 올 시즌에 인신했고 구단 최고 기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인 단일 시즌 핀란드인 최다 포인트 기록까지도 이번에 깼습니다. 아, 핀란드 선수로서는 한 시즌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린 선수로 올 시즌에 기록된 하르티카이넨 선수군요. 예, 뭐 이전 기록 보유자가 아틀란트 미티시의 에사 피르네스 선수가 0809 시즌에 세웠던 기록입니다. 51경기에 50포인트. 12년 전에. 그렇습니다. 아, 오래된 기록을 갈아치운 거네요. 이게 출범 첫 시즌, 두 번째 시즌은 뭐 거의 그럴겁니다. 네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12년 전이면 출범 첫 시즌 원년입니다. 예, 예. 원년이기 KHL 때문에 원년에 달성된 기록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래가 이제 미코 레토넨 선수가 작년에 세웠던 60경기 49포인트. 아, 미코 레토넨. 수비수. 요케리트 헬싱키의 수비수. 이번에 NHL 토론토 메이플립스에서 데뷔를 한 그렇습니다. 미코 레토넨 선수입니다. 좀 더 쓰세요. 왜 기회를 안 줍니까? 그보다 더 잘하는 선수예요, 진짜. 아, 레토넨 선수 지금 아니, 별로 보면 출장 답답합니다. 기회를 못 받고 있어요, 실제로 토론토에서. 미미합니다. 데려가 놓고 바라봐 놓고 5분 쓰고 레토넨 7분, 6분? 에이, 장난하는 겁니까? 사실 그거보다 바라봐 놓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레토넨 솔직히 좀 자신감 불어주고 롤만 주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레토넨 선수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록을 갖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이 사카리 마니넨 선수가 18-19 시즌에 62경기 48포인트. 지금 뭐 현재 하르티카이넨 선수와 살라바트 1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동료네요, 결국. 예. 가 됐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1월 14일 바리스에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40경기에서 51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인트 페이스로는 밑에 있는 선수보다 훨씬 좋아요. 네. 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1라인의 축입니다. 이 선수는 하르티카이넨 선수. 진짜 하키 쉽게 하는 선수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선수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쉽게 한다는 거는 뭐 골을 넣거나 도움을 할 때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그렇죠. 슬슬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할 건 다 하는. 아니 무슨 이런 개떡 같은 설명이 있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진짜 쉽게 합니다. 이거 뭐 쉽게 한다라고밖에 설명 안 돼요.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쉽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지? 이 KHL 레벨에서 10발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뭐 순조롭게 득점을 쌓아갔어요. 올해도. 그러면서 지금 1월 14일 경기니까 2경기 지금 더해서 22골 32어시스트 5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42경기에 54포인트인데요. 현재 이제 골 3위, 도움 3위. KHL 포인트 랭킹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네. 부분을 또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굳이 이제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올 시즌. 예. 예, 사실은 오마르크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요 1라인이 예전만큼 케미스트리가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살라바트의 중요한 전력에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란룬드, 마니넨, 하르티카이넨 전혀 문제 없다라는 부분 증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올해 뭐 살라바트도 순위 싸움에서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하르티카이넨 선수를 보유한 게 진짜 참 살라바트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무 하르티카이넨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세베르스탈 체레포베지전에서도 결승골 포함해서 3포인트를 추가를 했는데요. KHL 데뷔 이래로 지금 가장 최고의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올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하르티카이넨 선수는. 그렇네요. 뭐 하르티카이넨 선수가 잘하면서 살라바트 율라이프도 최근 성적이 뭐 12경기에 지금 9승 1OT에 2패니까 뭐 엄청납니다. 예, 동반 상승이죠. 테무 하르티카이넨 선수 NHL 에드먼턴 오일러스에서 피우지 못했던 꽃을 KHL에서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예. 진짜 오일러스가
재능을 보는 눈은 있거든요. NHL급 재능을 보는 눈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NHL 뭐랄까 에드먼턴에 지명되고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은 리그에서 KHL, 예. 유럽 리그에서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죠. 이 선수가 진짜 그러니까 NHL에서 본 재능 그러니까 페르비 선수 에드먼턴 출신이고 란데르 선수도 에드먼턴 출신이고 하르티카이넨 그다음 뭐 찾아보면 진짜 많습니다. 에드먼턴 출신들이. 네. 야쿠포프도 있죠. 나일 야쿠포프. 그렇죠. 그냥 뭐 진짜 수탁이 네. 수탁에.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NHL급 재능이었다면은 지금 에드먼턴이 이런 그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안타깝죠. 예. 그렇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핀란드 선수로서는 단일 시즌 최다 포인트를 달성한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의 테무 하르티카이넨 선수의 기록 달성 소식이었습니다. 기록 달성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의 주장이죠. 세르게이 모자킨 선수가 또 도움에서 대기록을 작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1월 16일 살라바트전에서 1어시스트 더하면서 또 뭐 살라바트가 관여가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821경기 500어시스트를 채웠습니다. KHL 역대 최초 500도움 달성이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최초입니다. 그냥 예. 살아 숨쉬는 역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KHL의 전설입니다. 거의 뭐. 저는 자리포프 선수와 지금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전체 1위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르티카이넨 선수와 마찬가지로 진행형이다라는 부분. 이런 예. 부분이 있고요. 근데 포인트 베이스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29경기에 7골 9도움 16포인트니까. 그렇죠. 예. 이 선수가 한때는 뭐 한 시즌에 70포인트, 80포인트 이상을 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뭐 역대 가장 저조한 시즌이네요. 가장 저조할 네, 수밖에 네, 없죠. 네. 사실 나이도 그렇고 네. 지금 역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만큼 옛날에는 1라인에서 이제 줄곧 뛰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2, 3라인으로 많이 좀 격화가 되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보로베프 감독이 아주 이 팀 득점을 확 부스트 시켜줄 수 있는 체제를 가진 감독은 아니에요. 스카 데코도 그 짓을 했는데 아니 스카 감독으로도 그 짓을 했는데 메탈루르크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 시즌 57경기에서 만 1개의 포인트.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포인트 페이스가 더 떨어졌죠. 모자킨 선수가.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막 많이 쭉쭉 늘어나는 모습을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시스트 기록이. 뭐 모자킨 선수가 예년만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뭐 그래도 자기의 역할은 하고 있는 올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팀이 잘 되고 있으니까 예. 예, 주장으로서 예. 지금 8년째 주장인데요. 메탈루르크가 그래도 최근에도 또 역시 기세가 좋고 올 시즌에 뭐 우승에 도전할 만한 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예. 뭐 KH 지금 역사상 10명의 이제 어시스트 리더 10명 뽑아봤을 때 현역 선수가 4명이거든요. 예. 모자킨 1위, 2위 시파초프, 이제 3위에 자리포프, 그다음에 4위군요. 4위에 자리포프, 그다음에 7위에 포포프, 알렉산드르 포포프. 현역 중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체스카 모스크바에. 근데 지금 자리포프 선수랑 어시스트 개수가 121개라는 차이가 나고 예. 그다음에 시파초프 선수랑 12개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초 500도움은 모자킨이 먼저 했지만 예. 지금 페이스로 봐서는 뭐 첫 600도움은 아마 시파초프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이것도 앞질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은 시즌 안에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시파초프 선수도 있고 3위에 라둘로프 선수 388 어시스트네요. 예. 오마르크 선수도 있고 델먼 선수 이 선수도 이제 그 카자흐스탄 국가대표로 귀화 자원이죠. 있고 맷 앨리슨 선수, 브랜던 보첸스키 선수도 귀화 자원입니다. 카자흐스탄. 일리안 이쿨린 요렇게 이제 10명이 있는데 현역은 어쨌든 4명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예. 시파초프 선수가 2등인데 곧 깰 거라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르게이 모자킨 선수가 역대 최초 KHL 최초로 500도움을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하면서 각 컨퍼런스 이제 순위 판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서부 컨퍼런스 순위를 한번 볼까요? 서부 컨퍼런스는 뭐 체스카 모스크바가 여전히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이제 2위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9위까지는 그래도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남아있는 지금 그런 판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서부는 좀 4강의 구도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4강 구도요? 예. 플레이오프에 홈 아이스를 가져갈 네 팀이 좀 굳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예. 근데 체스카 독주 중이고 2위, 4위 이제 말씀 주신 그 세 팀이 64, 63, 61점이군요. 승점이. 3위가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 4위가 디나모 모스크바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5위인 디나모 민스크가 55점입니다. 그리고 6위인 요케리트가 53점. 예. 그리고 세베르스타가 52점. 그러니까 승점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6점 차이가 나죠. 지금 4등, 5등이랑.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3경기 정도고 디나모 팀 전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은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남은 경기 수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5위 이하의 팀들이 4위 안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졌다. 많이 어려워졌죠. 말씀이세요. 그리고 좀 희망이 있었던 요케리트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졌어요. 최근에. 요키리트 헬싱키가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놓고 있어서 기회는 있어 보였던 팀인데 그렇죠. 최근에 힘을 영 못 쓰고 있어요. 예, 뭐 득점력 같은 부분에서 너무 저조한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때도 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이기면 따라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예, 그러니까 예. 경기 수의 여유는 있어서 만약에 다 이기거나 아니면 뭐 한 6할만 해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막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승점을 일단 승점이 챙겨놓고 위에 있는 팀이 유리하다. 그렇죠.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요케리트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시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디나모 모스크바보다 3경기를 덜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승점 차이가 8점이 나죠. 예, 예. 그러니까 다 이겨도 못 따라갑니다. 네. 이제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요케리트가 많이 어려워졌고 지금 당장 민스크랑도 비교 우에서 아주 위에 있다라고 보기도 참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말은 또 역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있어서 위로 치고 올 수 있는 제일 다크호스였었던 요케리트가 반쯤 자멸한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에 내 팀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편해졌다. 예. 라고도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게 되네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1위 체스카, 2위 스카는 뭐 거의 굳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위, 2위 승점 차가 9점 차이가 나고 이거 뭐 따라잡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브로프 디비전 상황이 1위 스카, 2위 요케리트인데 지금 스카와 요케리트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죠. 요케리트가 스카를 따라잡기도 어려워 보이는 관계로 스카 상트베테르부르크는 컨퍼런스 1위도 어렵고 그냥 2위 자리를 그냥 차지하는 것으로. 네, 뭐 이번 시도로 갑니다. 그냥 네. 편안하게 가는 느낌으로. 그게 유력해 보이고요. 이제 다만 3위, 4위 싸움이 또 다시 재밌어졌는데 3위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과 4위 디나모 모스크바가 경기 수가 같은데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13경기 남겨놓고 있으니까 3번 시드, 4번 시드 누가 차지하느냐. 요 싸움은 아마 좀 더 재밌어졌네요. 지난주보다. 타이브레이크 굉장히 빡세게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이 두 팀은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접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있고 어쨌든 근데 이 두 팀도 마찬가지로 좀 1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디비전 1위. 네. 지금 3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케리트나 민스크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진의 이제 이런 그 유불리를 따지긴 좀 뭐랄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3, 4등 했을 때 대진의 차이에 대한 유불리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좀 기분 탓이죠. 그래도 홈아이스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네. 싶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두 팀이 그리고 로코모티프가 올해 진짜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3위를 하면은 참 좋은 시즌이 될 것 같고 디나모도 사실은 진짜 초반이 힘들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뭐 인라인 꾸역꾸역 케미스트리 되찾고 하니까 순위가 쭉 올라오게 지금 됐는데 최고 3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예. 그런 입장이에요. 또 요케리트랑 붙는 상황을 연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순위에 따라서 3위와 6위가 붙고 4위와 5위가 붙으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4강 뭐 거의 굳어져가는 느낌이고 5위 디나모 민스크, 6위 요키리트 헬싱키, 7위 세베르스탈 체레포베츠, 8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9위 비티아지 모스크바 리전까지 이 5, 6, 7, 8, 9위가 몰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7, 8, 9가 좀 변동이 있죠, 확실히. 네. 그리고 5, 6, 7, 8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위 4팀이 다 어려운 팀인데 그래도 스카체스카 만나는 것보다는 로코나 디나모 만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네. 7, 8위보다는 그래도 5, 6위가 훨씬 낫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있는데 참 스파르타크가 진짜 너무 이 팀은 일관적이에요. 너무 일관적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일관적이라고요? 진짜 강팀을 상대로는 무조건 접전을 항상 끌고 갑니다. 어제도 체스카 상대로 진짜 연장패했죠.
네네. 안드로프 선수 기가 막히게 정규패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 그런가요? 예. 하여튼 졌어요. 그 안드로프 선수한테 3피리어드 막판에 브레이커 얻어맞고 쇼트핸드 골 얻어맞고 졌습니다. 예. 참 이게 스파르타크입니다. 이게 스파르타크예요. 참 스파르타크 그 자체의 경기를 하면서 어제 또 졌습니다. 이럴 때 진짜 체스카 한번 딱 잡으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또 그런 기회를 거의 잡았다가 그냥 제프리카에 넘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비티아지랑 승점 차이가 이제 1점이 됐네요. 네. 불안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두 팀은 시즌 마지막 경기를 붙게 됩니다. 최종전에 스파르타크와 비티아지의 대결이 잡혀 있습니다. 단두대 매치 가능성은 유효합니다. 예, 물론 뭐 세베르스탈도 아주 전력이 안정적인 팀이 아니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뭐 바뀔 여지는 있지만 솔직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뭐 응원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네. 좀 보고 싶긴 한데 참 그 응원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보다 답답한 게 없죠. 그리고 또 만약에 스파르타크가 플레이오프에 간다면 이게 스파르타크의 팀 컬러가 언제든 최상위 팀을 잡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팀이다 보니까 플레이오프는 또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비톨린식 코치가 어제도 개고생하던데 네. 어제도 혼자서 작전판 들고 다 지시를 하는. 아니 니키틴 타임아웃 불었는데 체스가 니키틴 감독이 직접 작전판 들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여기는 역시 비톨린식 코치가 네, 감독은 뒤에 존을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감독은 비톨린시다. 이것도 뭐 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서부 컨퍼런스 9위까지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뭐 10위 소치, 11위 디나모 리가는 이제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서부 컨퍼런스의 순위판도 먼저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동부 컨퍼런스 순위를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도 지금 상위권이 매우 치열한데 일단은 아크바르스카잔이 리그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었어요. 뭐 확고한 선두입니다 여기. 예, 뭐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예. 뭐 그렇게 강팀이 많은 동부에서 지금 벌써 확정이 났고 전체 1위가 됐습니다. 뭐 체스카도 약간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1위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 결정을 지었던 경기가 아방가르트전이었는데 예. 상상 별로 안 좋았거든요, 두 팀이. 올 시즌에 아반가르트 홈스크가 아크바르스카잔을 잘 잡았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2번 잡았던 기억은 나거든요. 네. 근데 요 경기를 잡으면서 이제 그 플레이오프 진출했기 때문에 또 기분도 더 좋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네요. 예. 아크바르스카잔도 2위인 아반가르트 홈스크보다 11점을 앞서 있으니까 뭐 이걸 뒤집기는 어렵고요. 불가능하죠. 예, 뭐 네, 기적이 사실 일어나야지 불가능합니다. 않는 이상. 진짜 뭐 한 5연패 해야 가능한 네. 수치이지 않나 싶고 네. 뭐 성적을 봐도 지금 그냥 단순 승수로 따져서 봐도 35승 5패 8패입니다. 5연장패 8패입니다. 예. 대단한 성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예. 뭐 같은 디비전에 있는 뭐 메탈루르크보다도 14점을 앞서 있으니까 끝났죠. 뭐 이제 사실상 동부 1위 확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서부도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거 더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벌써 끝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2위 이후부터가 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2위 아반가르트 홈스크, 3위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 4위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 5위 압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까지 지금 2, 3, 4, 5위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지금 그 밑으로는 또 6, 7, 8위 토르페도 니지니 노브고로드 리전, 7위 트락토로 첼리아빈스크, 8위 마리스 누르술탄까지. 아 여기도 뭐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군집 자체는 이루어졌고요.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 나갈 팀들 자체 이 무리 자체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순위 싸움이 지금이 구도가 나왔죠. 네, 9위가 이제 11위 노보시비리스크 리전인데 어려워졌습니다. 예, 이제는 뭐 바리스보다 3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 차이가 7점이 나버렸어요. 네, 오늘 새벽 경기도 졌어요. 아 9점인가요? 네. 9점이 나죠. 6-3 9점이 나니까 많이 어렵죠. 사실 이제 11위는 탈락이죠. 그렇죠. 뭐 경기 수를 고려해봤을 때 8위권 팀하고 승점 10점 이상 차이 나는 거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바리스가 이제 좀 중요할 때 경기를 올라오게 되면서 참 의미가 있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무리 자체는 6, 7, 8위 압토밀리스트 따라가기까지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경기 수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3경기 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다 이긴다면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갑니다. 승점. 예. 이런 부분은 봐야 되는 거고요. 진짜 순위 싸움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3, 4, 5, 2, 3, 4, 5 진짜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압토밀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참 홀란드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분전을 해주면서 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팀이 그렇게 못하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어제 또 뭐 다추크 선수가 골 넣었지만 스카한테 뭐 1대3으로 지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력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이제 가라앉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뭐 지금 6, 7, 8위권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좀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상황 자체는 가능성은 지금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 최상위 홈시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2위는 안 되겠군요. 저기 아크바르스랑 같은 디비전. 예, 아카바르스 3위까지는 가능한 3위까지. 뭐 상황입니다. 3위까지 정도만 해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홈 아이스까지는 괜찮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있고요. 아무튼 좀 분위기를 살리면서 좀 더 혼전이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메탈루르크도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고 살라바트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고 토르페도도 1라인 힘이기 때문에 약볼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여기 플레이오프도 가면은 참 재밌겠다. 지금 대진으로 붙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얼마나 또 바뀔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뭐 메탈루르크도 앞토모빌리스트 뭐 1라운드부터 피튀기는 게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동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권 안에 있는 8위 안에 있는 팀들이 다 기세가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승점 쌓기에 몰두돼 있는 상황이라 별로 지는 경기가 별로 없는 지금 동부 상위권 팀들입니다 요새. 그래서 이제 뭐 아반가르트와 살라바트 율라이프가 또 같은 디비전이다 보니까 디비전 1위 아니면 동부 2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싸움도 좀 달려 있고 만약에 2위를 놓치면 뭐 한 5위까지도 미끄러질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진짜 2위 놓치면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선두 아크바르스를 제외하면 2위부터 지금 8위까지는 다 지금 긴장을 타고 한 경기 한 경기 매 경기 결승전이라는 느낌으로 임해야 되는 지금 그런 판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뭔가 동부가 서부보다 세 보입니다. 아 객관적인 전체적인 느낌으로. 전력이요. 예, 원래는 이제 KHL 같은 부분은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돈 많이 쓰고 모스크바 팀들이나 이런 팀들이 어쨌든 좀 좋은 팀들이 많기 때문에 서부 쪽이 어쨌든 좀 많이 좀 세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관적인 이제 승점을 이제 순위별로 비교를 해봐도 동부 쪽 밀리는 게 없습니다. 별로. 예. 지금 전체 1위도 동부죠. 그다음에 2위도 64점으로 똑같죠. 그다음에 밑에도 63, 62, 61, 61. 그다음에 5위부터는 민스크 55점인데 앞터블루스 59점. 여기부터는 그냥 동부가 세버리죠. 예. 동부 승점 더 많이 쌓은.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어졌다. 동부도 확실히 보시면은 좀 매력이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좀 팀들별로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재미있는 팀들이 많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올해 진짜 동부 플레이오프는 1라운드부터 정말 재미있는 대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동부가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올 시즌이고요. 뭐 최하위권만 봐도 서부보다는 승점이 높으니까 9위, 11위, 10위 아무루 9, 10위도 별 차이가 없어서 여기 순위 싸움도 좀 있을 것 같고 꼴찌 싸움 11위 넵테이미크 디지네캄스크 12위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 똑같이 승점 30점씩인데요. 11위, 12위 싸움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참 어떤 의미로 참 안타까운 싸움인데 뭐 모쪼록 누군가가 이겼으면 누군가는 이기겠죠. 참 하지만 뭔가 이긴 것 같지 않은 승리일 것 같은데 어쨌든 동부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KHL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소식이 이어질 거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56회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비하인드넷은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열려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온더스포츠, 네이버 TV에서도 온더스포츠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열려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NHL 개막과 함께 더 활발해진 하키 시즌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257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 박김자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